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정치 공작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권 인사가 본인에게 찾아와서 같이 Y를 치자, 그럼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이른바 회유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Y가 누구인지, 그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이동훈 전 대변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 결과를 돌연 중단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나서 덜컥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고 온 것이 당 안팎에서 논란입니다. 일단 야당 내에서는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 선거를 앞두고 매표 정책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는데 당대표가 상의도 없이 가서 덜컥 합의하고 왔다라는 비판이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논란입니다. 당론으로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주기로 확정했다지만 정작 정부가 이를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 국민에게 지급해주자라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마타도어 말고 이제는 선거 공약 이행 검증하자,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반격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신물나는 마타도어 아닌 실적을 겨루자. 본인을 향한 공세에 대해서 신물나는 마타도어다라고 재비판을 한 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양강 구도가 보임에 따라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에 불꽃 튀는 검증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50대에게 접종하기로 했었던 이 백신이 중단이 됐는데 순차 예약을 고려한다지만 물량이 유동적이어서 접종 일정 자체가 또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넉넉하게 다 접종해 줄 것처럼 정부가 나왔는데 확보해둔 물량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백신 접종이 재개될지 이 보도에 따르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관련돼서도 어젯밤에 이미 1,400명을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발표될 어제 1일 확진자 수가 몇 명일지 걱정됩니다. 1,600명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어젯밤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더위는 진짜 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20일쯤에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야, 이거 걱정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덥고 이 더위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고 하는데 20일이 지나서 더 덥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대권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는 대선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 지지율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특정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줄곧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여론조사입니다. 왜 중단된 거고, 왜 반발하고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다른 여론조사들은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가 41.2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1등을 달리던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된 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 다른 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43.7, 윤석열 41.2. 이재명 41.5, 윤석열 42.2. 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이 지사보다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여론조사 등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오차범위 안에 접전이고 지금까지는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이었는데 요 여론조사대로라면 이낙연, 윤석열도 양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네. 뭐 이제 양강은 아니고 어쨌든 그 중간지대로 들어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3강 정도의 분위기 3강. 안에 들어왔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3강의 구도다. 예, 그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월 20일경부터 왜 이런 상황이 시작되냐면 장성철 소장이 소위 엑스파일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그 총장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또 여권은 여권 나름대로 이재명 지사의 소위 여배우 문제라든지 네. 어떤 개인적인 측면, 형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예. 또 6월 20일경에 또 그에 비추어서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하는 일들이 좀 겹쳐지면서 소위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이 약간씩 조금 흔들리는 그런 기조 속에서 이번 말하자면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어떤 의미가 있다면 거의 지난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빠져왔던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호남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후보 하나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재명을 같은 표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재명, 윤석열이 흔들리면서 예. 이낙연 후보가 올라왔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으로도 승부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어허. 실제로 뭐 특히 호남표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했던 표들이라든지 또 중도표 중에서 심지어 호남에서도 윤석열에 갔던 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낙연의 상승세가 더 갈 여지도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군요. 8월, 9월 되면서 실제로 국민 경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먼저 시작되면 지금 당원들을 다 모으고 있죠. 지지자들을. 이낙연의 세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주목할 부분이었고, 근데 호남에서 정세균과 이낙연을 이렇게 저울질하던 많은 분들이 정세균 쪽보다 이낙연 쪽으로 지지해주는 쪽 흐름들이 조금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마다 사실은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샘플도 다르고 기법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권 주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유리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수록 상황은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특정 여론조사의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 외 장모 논란 등에도 여론조사 1위를 보였던 그 여론조사, 윤석열 전 총장 우서의 우세 흐름을 보였던 TNR 리서치의 여론조사,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해서 쭉 지지율이 발표됐었는데 돌연 지지율이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극성 지지자의 항의로 돌연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 있었다. 유독 윤석열 앞서는 여론조사가 중단된 것이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조사를 중단시킨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한 것이다. 선관위 등의 철저한 진상 규명해야 된다. 강력 반발. 여론조사 회사 측은 발주처로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여론조사 중단하라는 일반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의 발주처는 머니투데이 등이죠. 어허. 그렇다면 왜 그 발주처는 여론조사를 돌연 중단한 걸까? 요게 의문입니다.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1위를 달리던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됐고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뭐 아무런 설명 없이 발주해 주는 것이 중단하랍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면 뭔가 왜 그러지 싶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한 것, 정치적 압력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한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와 함께 매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왔죠. 지금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한 1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언론사와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앞섰던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씨를 앞섰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던 그런 조사인데 그 조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그 과정에 특정 후보, 여권이겠죠. 여권의 특정 후보와 여권의 강성 지지층의 압력을 받은 언론사가 중단시킨 거다. 이게 지금 윤 전 총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전혀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 자체를 지금 저기 해당 언론사의 입장이죠.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고 대선 국면에서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단독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한 거다. 오히려 정치권의 억측이다. 이렇게 지금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생태탄 논란 그리고 윤석열의 엑스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음모와 네거티브전으로 점천되겠구나 이런 우려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좀 윤 전 총장 측도 이 네거티브전에 참전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의혹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제 윤 전 총장의 근거는 복수의 제보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권성동 의원 등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도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저 의혹을 확산한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복수의 제보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언론사의 압박이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언론사가 중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위는 사실 밝히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다소 좀 의혹 제기가 좀 모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만약 설령 언론사가 압력을 받아서 뭐 중단했다 한들 저게 범법행위여서 선관위가 조사할 문제인지 약간 좀 의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윤 전 총장에게 돌아가는 게 결국 지지율 하락 때문에 초조감을 저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오히려 공격으로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룰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은 어떤 이 판을 끌고 가고 있는 선두주자의 자세는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P&R 리서치의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발표돼 왔는지 그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곧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상당히 앞서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여론조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워낙 양측의 시각 차이가 큰 이슈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전혀 정치적 외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 외압 개입이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은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7월 첫째 주 7월 4일에 이제 발표한 그 시점이 7월 2일에 그 장모 사건이 그 징역 3년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 여론조사가 이제 그 월요일에 발표하는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윤 총장이 좀 내려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격차가 또 커졌고요. 10%의 안정적인 그런 우세를 좀 보이고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이번 주에 뭐 어제서야 또 이런 의뢰사 측에서 이런 해명을 이제 내놨던 것이고 뭐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뭐 윤 총장 측에서는 당연히 뭐 이것은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의심은 충분히 살만한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머니투데이의 이 입장문에서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뭐 책임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전에 이 조사는 그럼 책임감이 좀 더 없었던 건가 사실은 여론조사의 그런 신뢰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왜 갑자기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조사 아닌 단독조사를 하기로 한 것.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좀 의혹이 좀 들은 것이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 무책임하게 조사한 거냐? 그러니까 공동이 아닌데 단독조사를 하기로 한 해명 치고는 조금 저는 미흡한 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뭐 어떠한 그런 뭐 권성동 의원님도 페이스북에 쓰셨지만 뭐 여권 측의 뭐 인사 외압에 따라서 이 조사를 중단했다 이제 뭐 이러한 글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또 머니투데이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 PNR 그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주 조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이 기자 사칭과 관련해서 공영방송 MBC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 부인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경찰에 사칭했던 것과 관련해서 나 때는 뭐 비일비재했었던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서 논란이 인바 있는데 그 후 폭풍이 여전합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김의겸 의원은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나이 같은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벌써부터 겁을 먹은 건가? 언론 개혁을 주창해 오면서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비판의 결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김의겸 의원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MBC 기자가 잘못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자신을 검증하려고 하는 기자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합당하느냐?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한 겁니다. MBC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각된 거 제 불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이재명 기자. 한겨레 신문, 김의겸 의원은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한겨레 신문에 김의겸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더군요. 그 말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의 감수성을 의심한다. 단순한 말실수에 불과했다면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 경비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무용담처럼 구현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내가 지난 10년 동안 한겨레에서 함께 일했던 기자들은 그의 말과 달랐다. 뼈를 때렸는데.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달랐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 자체에 대해서 문제시 삼지 않았던 적이 없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의겸 의원이 기자로 일했던 90년대 중반에도 한참 필드를 누볐을 것 같았던 90년 중반에도 그 문제가 논란이 돼서 취재 윤리가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 문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일상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렇게 치부되면 지금 한겨레 후배 기자가 비판한 대목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말 밤을 새가면서 우리가 흔히 뻗치라고 하죠.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취재한 많은 기사들이 다 폄훼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쉽게 뭐 가짜로 사칭하고 했던 기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취재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취재했던 기자들의 기사까지도 폄훼되는 상황을 맞는다. 이렇기 때문에 한겨레 후배 기자조차도 김의겸 의원, 어떻게 보면 김의겸 선배의, 그런 기자 선배의 그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한겨레, 김의겸 의원이 지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방점은 윤석열 총장이 기자를 고발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칭 자체를 어떤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때는 비일비재했고 나 때는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했던 것이 문제다. 이런 점을 이제 한겨레 기자도 지적했던 거고 그런 거에서 김의겸 의원이 어제 다시 한번 사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사업 계획서를 베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건희 박사 논문 본인 재직했던 회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라 정혁진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뭐고 저 주장이 타당한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공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인문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적 논문이라면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저 분야는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 표절에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대나 관련 부처에서 그 관련 기관에서 그걸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의겸 의원이 사기죄 운운하고 보조금 관리법 운운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면은 이제 논문이 2007년도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보조금 관리법 하니까 누가 생각나냐면은 윤미향 의원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10년도 훨씬 지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저런 이야기를 굳이 저렇게 할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경찰 자격 사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저런 것까지 또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좀 뭐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저도 이제 80년대 대학 다녔지만 저희 때는 목적이 수단을 앞세우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뭐 군부 독재 시절이고 그랬으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 그다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 사람들이 경찰 자격 사칭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는데 경찰서입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떨려요. 쫄리고. 그런데 저런 것들을 기자들은 하면 된다? 그건 기자가 굉장히 특권적인 그런 어떤 그 계층이 아닌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언론개혁 운운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캠프 상황실장 격을 맡은 김영우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윤석열 후보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여야의 대권 주자들 보면은 과연 상처난 국민과 고장난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최재형 전 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칙,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배려와 관심, 이 정도면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맞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빨리, 더 먼저 국민의힘과 입당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 원장 측근이 경선 일정과 전략 등에 대해서 이 대표와 만나서 비공개로 설명을 듣고 입당할 경우 최 원장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등의 의견을 조율을 했다라는 뉴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 감사를 표하며 만나자라고 최재형 전 원장이 얘기를 했고 오늘 권영세 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오늘의 뜨거운 핫쌈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 핫쌈에 선정된 뉴스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이유 들어보겠고요. 조 전 장관이 턱걸이 영상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어떤 취지의 영상인지 살펴보겠고요. 야당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분위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김재동 씨에게 7억 원가량의 고가의 출연료를 줬다라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첫 번째 핫쌈은 윤석열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대변인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정치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권 인사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경찰 입건권을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Y를 치자. 윤석열 전 총장을 치자? 라고 해석이 될 법한 회유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주겠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이 감사합니다. 혹시 윤 총장 캠프에서 사퇴하신 이건 관련이 있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공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신 거 인정을 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공작을 했다는 자, 추가로 지침 말씀드리겠습니다. Y가 윤 총장인가요? Y를 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조인 두 분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동훈 논설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상당히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전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뭐 어떤 국면이 되는 겁니까? 심각한 국면이 되겠죠. 일단은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Y는 제 생각에 윤석열 그 총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일반 공직자가 아닌 정부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요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요죄가 그 미수범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강요죄의 목적이 성립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행위의 실행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강요죄 미수가 제가 봤을 땐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강요죄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지금 현 정권에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공작 정치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부터 뭐 민정수석하고 그럴 때 이 정부에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강변을 갖다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 그 전 논설위원은 이동훈 전 기자는 저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작 정치의 희생인 것처럼 말을 꾸며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 부담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밝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추가로 기자들의 질의가 있을 거고 이동훈 전 위원도 입장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사실 존재했느냐 아니냐 즉 여권 인사가 정말로 찾아와서 경찰과 얘기가 끝났으니 Y를 치자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판사 출신이고 현재 야당 국회의원인 전주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사실이라고 하면 그 엄청난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썼어요. 아 야당에선 진상 규명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쓰셔서 뭐 저희 당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금 뭐 어떠한 지금 뭐 규명 절차를 밟을지는 좀 그거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뭐 이동훈 당연히 이제 부장이겠죠. 그래서 어제는 그냥 여권 인사라고만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언제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어디서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것을 또 뭐 상대 그 지목되는 분이 부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 증거. 예, 국민들이 이게 정말 공작이 있었나 하고 믿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좀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녹취 파일이나 예컨대. 뭐 그렇죠. 뭐 녹음을 전화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아니면은 무슨 문자나 뭐 카톡이 오갔다고 하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아니면 또 어디서 만났다고 하면 뭐 CCTV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지금 다 사실은 뭐 그 행적을 알려고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확보가 돼서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것은 훨씬 더 이제 중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이제 용두사미로 좀 끝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발언을 한 지가 아직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좀 오늘 추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당대표가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만약에 이동훈 전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이 수사 정보를 갖고 여권 인사와 뭔가 모종의 계획을 짰다라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강력히 문제 제기할 방침이시라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근데 경찰은 어제 또 완전히 부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 뭐 이렇게 뭐 회유다 이렇게 한 사실이 없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것을 뭐 그냥 뭐 고소장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수사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여권에 이제 누구냐가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라고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는 순간 또 이것은 지금 뭐 민주당 경선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경선 국면이나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사실 수사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예. 이제 이 영향력을 이제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진척을 해나갈지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 당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조금 전에 재차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김영주 의원님, 삼류 자작극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동훈 전 위원이 꾸며낸 삼류 자작극이다. 공작이라면 그 여권 인사의 이름을 밝혀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동훈 전 논술위원이 답을 해야 되겠죠. 자작극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더 핵심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를 분명히 밝히는 게 우선이고 또 자칫하면 그 내용이 부실했을 경우에 국민들의 이목을 본인으로부터 여당 모 의원 혹은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유를 했던 사람들로 말하자면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둘 다 자작극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당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빨리 예. 이동훈 논술위원이 누구였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협박이나 회유가 들어왔다는 걸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논박을 계속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나 야권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건 크게 또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류 자작극이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삼류 자작극이라면 여권 인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라는 쪽으로 드러나면 완전 삼류 자작극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의 시각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말 자체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여권 인사가 나를 찾아와서 Y를 치고 우리를 도와주면 이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걸 거부하자 그때부터 언론에 자기의 사진과 얼굴이 도배됐다. 자,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권 인사는 최소한 경찰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여권 인사가 존재하나? 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죠. 예. 두 번째는 경찰과 청와대와 언론을 최소한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사가 과연 누구지? 라는 의문이 하나 들죠. 두 번째는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글쎄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Y를 어떻게 치고 여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죠? 근본적 의문이 있는 거죠.
과연 언론사 기자 출신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론의 지지로 올라간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권을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말을 믿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제가 볼 때 내년 3월, 9월 대선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특검을 갈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야말로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을 던진 겁니다.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그야말로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그렇다면 책임은 저녁쯤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져야겠죠. 이 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 6호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제안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자기의 혐의를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다음에 어떤 주장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가 상당히 날카로운 의견을 던졌습니다. 네 분의 어떤 공통적인 건 주장을 제기한 사람에게 입증에 책임이 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런 공작설을 들고 나온 만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선판을 뒤흔들 만한 이슈와 논란을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관련된 질문인데 이 논란이 지금 뭐 논란의 규모랄까요? 이게 커졌어요. 애초에 야기됐던 건 본인이 중고의 골프채를 이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뭐 대가성이 아니라고 하면 이 금품 한도 100만 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김영란법으로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범법의 논란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런 공작설을 꺼내 들고 나옴에 따라서 이 규모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부정청탁금지법 사안 정도라고 하면 뭐 큰 문제,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죠. 뭐 골프채가 이제 중고채고 뭐 그다음에 풀세트도 아니고 아이언 세트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됐을 거고 그날 골프 쳤대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골프 비용도 이동훈 전 위원이 논설위원이 부담했을까 그것도 의심이 되고 그러면 한 100몇십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동훈 그 전 기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한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동훈 전 기자가 그 윤 총장의 대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뭐 다른 다른 그 기자들도 몇 명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본인이 대변인이고 막 윤 총장이 여론조사 1등이었을 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더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 이재명 부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자신의 손을 떠나가지고 이를 키워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전 주연님. 네, 뭐 이제 이동훈 분데 전 다른 측면이 좀 있을 수는 있는 게요. 다른 측면. 예, 그러니까 이번 이제 수사의 목표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협조를 안 했더니만 그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 이 본인 관련 기사가 언론을 도배했다. 지금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짜 수산업자는 이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110억 원의 그 사기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다 미리 알고는 있었을 수 있죠. 경찰이 충분히.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안 하다가 이동훈 논설위원이 윤석열 총장 대변인으로 가니까 이제 이 수사에 그러면 본격적인 개시 시점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이동훈 부장이 그 대변인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윤 총장의 관계 때문에 그 이동훈 논설위원이 결국은 오히려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이제 경찰의 이번 그 수사의 목적이 뭐냐? 사실 모든 이 정도의 금액이 모두 다 그럼 그동안에 입건이 되고 조사가 되는 그거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경찰의 조사가 과연 정말 진정한 법 앞에 평등을 지키는 조사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동훈 부장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사실이 아니다, 이제 허위다. 근데 이것을 단정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이야기를 좀 더 털어놓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금 의미와 의견들이 압축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훈 전 논설위원 본인의 혐의와 관련돼서는 어떤 해명을 추가적으로 내놨을까요? 지난해 8월 중고 골프채를 빌려서 사용했다. 이후 저희 집 창고에 풀 세트가 아닌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다. 당일 오전 큰 비가 와서 라운딩을 안 할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갔다가 빌려서 쳤다. 실체적 조사도 없이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한 것은 인권유린,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다. 경찰은 반박, 경찰은 법과 원칙,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결과적으로 보면 비가 오는 날 골프치 생각 없이 갔다가 빌려쳤다. 그 풀 세트는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언 세트는 본인의 집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골프 치지만 저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골프 4명이 치지 않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가지 말자. 그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래도 가보자. 혹시 비가 그칠 수 있으니까. 갈 때 골프채를 안 갖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갖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막상 갔더니 이제 비가 그쳤어. 그래가지고 골프채를 빌렸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 채를 2개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채를 받았으면, 빌려서 쳤으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해명한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언 세트만 싹 빼가지고 그 차에 실어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안으로 집에서 보관 중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언채가 얼마일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그 가짜 수산업자가 별것도 아닌 그런 채를 선물이라고 줬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이언채 같은 것도 세트도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당히 고가의 것을 주지 않았을까. 뭐라고 밝히지는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그 부정청탁 그 방지법, 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런 저 해명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것이 아닌가 싶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앞서서 말하는 것 중에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바로 잡겠고요. 김영주 의원님, 풀세트의 골프채는 당연히 고가일 것 같은데 아이언 세트도 100만 원이 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꽤 비싼 퍼트가 있을 수 있죠. 중고로 하더라도. 그랬을 때 세트가 지금 아예 세트를 안 갖고 갔다면 아이언 세트를 하도록 여러 개 되면 그에 합하면 그죠? 하나하나는 2-30만 원, 중고도 한 2-30만 원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서너 개만 이렇게 갖고 와도 그게 10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개당 100만 원짜리 아이언 세트. 아이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세트는 100만 원 넘을 수 있다. 정혁진 변호사 말처럼 저도 정혁진 변호사 골프 치면서 신발을 빌린 적은 있어요. 예. 그러나 골프채를 2개 갖고 와서 예를 들면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아무리 비가 와도 골프채를 싣고 가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하면 하고 아니면 밥만 먹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건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예. 정혁진 변호사에게 빌린 그 신발 혹시 집에 가져가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납했죠. 원래 신발이 굉장히 오래된 낡은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확실하십니까? 반납한 네,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이 공작설에 대해서 야당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과거에나 있을 법한 그 정치 공작, 조작 이런 것들이 다시 연상되는 대목인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회유했다는 여권 인사가 누군지도 철저히 밝히셔야 할 것이고요. 저희는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핫삼, 두 번째 핫삼은 조 전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딸이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입시 비리 혐의 등
2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그가 SNS에 한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죠. 턱걸이 영상. 턱걸이 영상입니다. 영상 공유 및 전파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고 지지자들에게 영상을 자신의 SNS에게 턱걸이하는 영상을 올리고 조만간 그 영상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올렸다 내린 영상이 턱걸이하는 영상이다라는 보도는 이미 다 된 상황인데 왜 이런 턱걸이 영상을 올렸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 함께 보시죠. 해당 영상이 앞서 SNS에 여대생 턱걸이 영상과 함께 몸 반동 빌어 7개에서 10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엄청나다라고 적었더니 지지자들과 SNS 친구들이 조 전 장관이 턱걸이를 7개에서 10개 할 수 있느냐라고 인증을 요구해서 턱걸이 실력을 인증한다라는 영상을 올린 셈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 기자. 영상 혹시 봤습니까?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저도 본 상황이죠. 그렇군요. 턱걸이를 10개까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조 전 장관에서 시점일 텐데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뭐 여유롭다라는 해석도 그렇죠.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이 글을 올린 게 바로 정경심 교수가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의 구형을 받은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 전 장관도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최후 진술을 올리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자체도 이제 최후 진술에서 정말 절망의 늪에서 아직 2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이제 버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다음날 글쎄요 저렇게 턱걸이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게 여유인 건지 아니면 사실 예전에도 2019년 10월인가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청에 조사를 받아 들어갔죠. 그때도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 대문 사진이라고 하죠. 그걸 3차례 바꿨다 이런 게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긴장이 되고 초조하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긴장을 푸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절망의 늪에서 지금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시에 조 전 장관은 또 페이스북에다가 대법 이제 판례를 올려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항변들을 하면서 저런 사진을 올렸다는 것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SNS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의아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올린 취지는 결국 조 전 장관에 따르면 본인의 턱걸이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셈인데 이재명 기자의 분석,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런 입장이면 정경심 교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남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피눈물을 나는 세월을 2년간 보냈다고 하는데 남편 되신 분은 여대생의 턱걸이 그 동영상을 보고 나보다 잘하네 그렇게 앉아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하나 안 잘하나 확인해봐라 그런다고 그걸 또 그대로 또 입증하기 위해서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떤 맥락지수 차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대로 하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조국 교수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의견,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가 전주 의원님. 첨언하면 이제 이게 정경심 교수도 이제 결심이 돼서 이제 조만간 또 항소심 선고 예정이고 8월 초에 그리고 또 11일에. 조국 그 교수도 지금 또 2건의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사건 이 2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런 것이 또 언론에 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이 진지한 모습을 사실 보이려고 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법정에서나.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재판부가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또 그런 면에서도 저는 좀 이것은 좀 근데 그래서 아차 싶어서 내린 거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이것은 좀 또 보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논란은 그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겁니다. 2심 재판부도
그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든 내야 할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내 딸이 맞다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1심 재판부는 당신 딸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낸 셈이 돼버렸는데요. 주요 관련자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딸 논란 함께 보시죠. 하와이대 로스쿨 백태웅 교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조국 교수와 함께 조민양을 만나서 직접 얘기 나눴다. 그 세미나에서 고등학생이 자원봉사하는 게 기특해 칭찬까지 했다. 조민양이 아니라는 1심 판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라고 SNS에 올렸고 이걸 또 조 전 교수가 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였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에서 조민을 만나거나 조국 교수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기억이 없다. 조민에게 전화해서 스터디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 라고 검찰 진술조서에 밝혔고 최근 재판에서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서 그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입장이 좀 첨예하게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심에서 그 자세하게 다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최후 진술이 그 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가지고 쭉 봤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양대 표창장, 하나가 이 동영상인데 그런데 동영상에 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제가 내 딸 맞다. 내가 엄마는 내 딸을 못 알아보겠느냐. 이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거 1심 그 부장 재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감정을 했더니 이 감정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참석자들이 그 당시 다 서울대 법대 공익법센터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었지 고등학교 학생들은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판이 막 20여 차례, 30여 차례 이렇게 쭉 있었는데 21차 공판 기일에 가서야 비로소 저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그런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때 내가 우리 고등학교 그 동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1심 재판장이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을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그 증거가 없이 내 딸을 내가 못 알아보겠느냐 이런 주장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거로 따져봤을 때는 네. 친모라도 이같이 왜냐하면 거기 참석한 게 딸이냐 아니냐가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모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뭐 거기서 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다못해 대화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그 딸이 그곳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진 등의 어떤 입증을 해야 하지 내가 친모다라는 말로는 입증하기가 안 된다, 부족하다. 2심 재판부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주혜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자,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주장이 뭐 2심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심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2심에서 어떠한 그런 1심에서의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그런 뭐 결정적인 증거가 또 반박 증거가 나왔느냐 사실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경심 교수의 말은 이것은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항상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재판장 시절에 사기 사건 하면은 제가 사기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고인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걸 또 탓할 수가 없는 게 뭐 피고인의 이런 그러니까 부인권은 그것은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당신이 거짓말하냐 이렇게 탓하진 않거든요, 재판부가.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물론 다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1심에서 굉장히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또 증언을 했고 거기에서 사실 판단을 좀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냥 내 딸을 못 알아봤겠냐 이게 재판부의 판단을 뒤바꿀 만한 그런 결정적인 진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걸려요. 조국 교수가 우리 딸이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또 거기 가서 영어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서울법대 다니는 사람이나 교수님들이 영어를 그렇게 못해서 고등학생한테 통역을 어려워해야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나쁜가? 실제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서울법대에 있는 대학원 다니는 선생님들의 저 법과 관련된 세미나 하는데 고등학생, 외국 학생들이 통역해줘야 되는 정도인가?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예. 또 조민 씨의 의견조차도 저 당국대 장군 의견과 마찰이 다르잖아요. 교복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정말 법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관심 있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인턴을 한 겁니까? 나는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돼.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인턴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노력한다는 게 인턴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 자리에 앉은 거 가지고 인턴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핫삼 소식은 야권에서 KBS 수신료 인상 분위기에 반발했습니다. 명확한 반대를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KBS는 최근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KBS 수신료는 내가 KBS 채널을 전혀 보지 않는데도 급기야 우리 집에 TV가 없는데도 일단은 내고 봐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줄곧 돼왔던 수신료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KBS가 적자 상태인데 연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는 논란의 당사자 김재동 씨에게 7억 원을 지급해왔다라는 논란까지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야당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KBS는 적자에 아랑곳 없이 억대 연봉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적자라면서도 대표적인 폴리테이너 김재동 씨에게 1회당 350만 원, 연 7억 원의 출연료를 퍼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세금과 같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그 방송 내용은 국민우롱 편파 방송 투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생태탕, 페라가모 괴담을 부추기면서 여당의 실질적 선거운동원 역할도 했습니다. 김재동 씨에게 연봉 7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됐다는 것은 KBS 노조도 이미 앞서서 밝힌 바 있습니다. KBS 공영노조,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프로그램 폐지됐는데 출연료가 회당 350만 원이었다. 한 주에 1,400만 원, 월 5,600만 원, 연봉 7억이다. 고액 출연료, 정치적 편향성, 공영방송이 그래도 되냐? KBS가 딴 데도 아니고. 1년 만에 결국 프로그램은 폐지된 바 있습니다. KBS의 영업 적자도 심각한 수준. 2018년에 585억 원, 2019년에 759억 원, 향후 5년간 누적 적자도 3,679억 원. 아시다시피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인하여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심각한 적자 상태에 대한 책임도 따라서 KBS 경영진이 전 국민들 앞에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런데 수신료를 또 올린다고요? 그래서 저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재동 씨의 출연 논란은 사실 과거에 이제 한번 나왔던 거고, 당시에 KBS 노조가 오히려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적자 속에서도 김재동 씨한테 주는 출연료가 그러니까 회당 350이고 월로 따지면 5,600이고 1년간 했기 때문에 거의 6억 7천인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되는 게, 그럼 과연 지금 KBS가 이제 최근에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1,300 올리니까 거의 50% 넘게 올리는 거죠. 올리기도 많이 올렸네요. 그렇게 올리기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과연 KBS가 이런 적자들을 만회하기 노력을 했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김대중 출연료 문제로 연결되는 거고, 사실 그보다 더 황당했던 논란이 이거였던 거죠. 과거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KBS 직원 중 60%가 억대 연봉자고 이 중 2,053명이 무보직이다 이렇게 올렸더니 KBS가 반박을 합니다. 근데 그 반박이 이겁니다. 억대 연봉자가 60%가 아니라 46%다. 그리고 이 중 무보직이 2,053명이 아니라 1,500명이다. 이게 과연 반론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를 50% 넘게 올리겠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지금 수신료 인상이 적절한가 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과연 이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과연 KBS가 정말 정권의 어떤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일관된 본인들의 어떤 자세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게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김진이 간다 KBS 수신료라고 한번 쳐보시면
TV가 없는 분들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를 일괄적으로 일단 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서 제가 직접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라는 코너를 제가 채널A 메인 뉴스에서 상당 기간 직접 취재했었는데 전주혜 의원님, 제가 취재본 결과 집에 수신료가 없었어요. 수년간. 그런데 이분들이 대다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를 계속해서 일단 수년간 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수신료를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결국 전액을 다 환불하지 못했습니다. KBS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기가 없는 경우는 확인을 통해서 환불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지만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 과정도 모르는 국민들이 참 대다수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KBS의 50%에 가까운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방침입니까? 동의를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어제 김기용 원내대표께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발언한 것이 이제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오히려 KBS 수신료를 오히려 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법안도 국민의힘 의원이 좀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왜 공영방송이냐 KBS가 이제 앞서 그 말씀 나온 것 같이 KBS가 과연 공영방송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그 공감대가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물가도 굉장히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2,500원에서 3,800원이면 한 52%를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가 이 국민들의 삶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별로 안 보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 왜 내가 돈까지 내야 되냐. 지금 그런 게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방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저는 그 KBS가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서 다시 한번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오랜 논란입니다. 왜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을 시켜서 마치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야만 하는 세금 같은 형식으로 납부를 하느냐와 관련된 방식도 계속해서 논란이 돼 있었는데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는 국면이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정 딴소리 난립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여당은 일단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여당은 합의를 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권 주자도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당도 논란입니다. 야당은 줄곧 이건 매표행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해왔는데 정작 당대표가 가서 떡하니 합의를 해왔다라는 논란으로 야당도 시끄럽습니다. 이 뜨거운 문제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합의해 온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부인하는 설명인데 일단 들어보시죠.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방식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은 80%랑 100%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는 크지 않다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총액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와 저희와의 합의는 서로 간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쌍무적인 어떤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했지만 합의는 아니다. 라는 해명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직후에 당대표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들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당력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야당에서는 원내대표부터 굉장히 당황하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이죠.
3인 이상 회동 금지에 배석자 없이 송영길, 이준석, 송영길 두 분의 대표가 만났고 회동 막바지 양당 대변인에게 스피커폰을 통해서 합의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면 스피커폰을 통해서 적어도 4명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드러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대목이고요. 양당의 수석 대변인은 두 대표가 불러주는 것을 순서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했다. 야당 내에서의 논란부터 짚어보죠. 김태훈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합의도 없이 왜 그랬냐는 겁니다.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 지금 4단계로 가서 지금 사람들 만나자는 소비 진작이라는 말을 피워놓으면서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야. 자,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이준석 대표의 해명까지 좀 들었잖아요. 네. 뭔가 명확한 해명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날의 진실 뭡니까? 취재하셨죠? 여러 가지 좀 논란의 문제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그대로 다 인정해서 이게 합의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고 인정한다고 쳐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안에서 합의를 하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랑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국회로 와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치위원장을 만나서 내용을 다시 공유를 합니다. 당의 원칙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순서가 완전 뒤바뀐 거죠. 당의 원칙을 먼저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뭘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일단 본인이 협상을 하고 나서 오히려 당에 와서 원내대표진을 만나서 다시 당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순서가 뒤바뀐 건 틀림없는 거죠. 일단 이 대표가 그럼 합의할 당시 그 가이드라인이든 합의든 당이랑 상의 없이 가서 한 건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첫 번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과 공감대가 없이 가서 가이드라인이든 합의든 걸 받아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는 100%는 수치에 큰 차이가 없다. 실제 수치는 20%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는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만 40억이 넘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가 더 돈이 안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결국은 전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에서 끝없이 얘기했던 건 이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퍼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철학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지금 야당과 여당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치의 차이로 해버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싸웠던 게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마지막에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 지급의 전제 조건을 달긴 달았죠. 그것이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두텁게 손실 보상해준다는 전제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앞에 두텁게 하는 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인 합의입니다. 뒤에 전 국민을 지급하겠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 합의인 거죠. 전 국민 지급은 다 아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그것이 2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돈을 주겠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전제를 두고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철학의 문제까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과 상의도 없이 가서 합의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상 당이 반대를 해왔는데 그것과 정반대 기류에 최소한의 어떤 동의를 표명하고 왔다라는 것. 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지사, 실망스러운 판단, 독단적 스타일을 보인다면 당과 함께하기 어렵다. 윤희숙 의원, 제왕적 대표 뽑은 게 아니다. 당 철학의 붕괴다. 조혜진 의원, 대선을 앞둔 야당 대표는 스피커가 아닌 매니저. 이 대표 더 이상 논객이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다라는 굉장히 혹독한 비판이 나왔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대목일 수도 있는 게, 야당에서는 이거 여당을 향해서 매표 행위 아니냐, 선거 앞두고 굉장히 뭐랄까요, 자극적이고 강력한 비판으로 반대를 해왔었는데, 대표가 가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발표까지 해온 대목을 좀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측의 해명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 회동 직후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공식 발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적어도 수석 대변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돌발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발표하기 마련이죠. 예. 이 문구는 어떻게 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라고 읽히지 달리 읽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이 그 이후에 해명을 내놓고 있죠. 남은 재원이 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이 문구가 결코 그렇게 읽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속보 경쟁 속에서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이것만 나가서 여론이 강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싶다. 이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이 자체가 가장 주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속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최종 결정 창구가 원내 지도부다라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당 대표 간 결정 쉽사리 뒤엎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추정컨대는 당과의 명백한 의사 진행 상황도 없이 현장에 나가 합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명 과정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이 실수라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아직은 특정 사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나가는 과정이 처음이다 보니 이번의 실수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해 놓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해명은 당대표의 해명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해명도 실망스럽다. 박선배 변호사님의 돌직구 발언이었고 당연히 합의를 했던 당사자인 여당에서는 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팽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팽자가 된 것입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빨지 똥볼을 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 바꾸기 행태의 또 하나 모습이고 좀 경솔하고 좀 가벼운 언행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준석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사안에 여권의 대권 주자들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낙연, 100분 후에 뒤집기 국민 혼란 퍼뜨렸다. 이재명, 아무리 약속이 헌신자 취급받는 정책을 하지만 이건 아니다. 추미애, 국정이 장난이냐. 정세균, 약속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면 정치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다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의 진실, 전주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어제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사실 시끄럽긴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월요일 저녁에 이제 원내도 지도부가 같이 만나실 때 제가 또 뭐 참여하긴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이준석, 그러니까 그날의 상황은 어제 뭐 해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첨언하진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합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단계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한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린다. 이제 여기에 방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힘과 똑같은 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또 조건이 있죠. 방역 상황을 봐가며. 이렇게 양 대표들이 얘기한 것을 좀 그 배석하지 않은 수석 대변인들이 스피커폰으로 불러주는 것을 이제 받아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사실 맥락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그 자세한 그 설명이 없이 그냥 뼈대만 일단 처음에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날 10시에 수석 대변인이 기자분들에게 이제 공지한 것이 사실 살을 붙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결국은 그 앞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론하고도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이런 당론이나 아니면 기존의 방침이 바뀐 건 아니다. 그리고 뭐 그 재난지원금 부분은 이제 또
2단계, 3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그 내부적으로는 잘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의 전주혜 의원을 통해서 또 해명도 충실히 들어봤습니다. 여당도 사실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에서는 당론으로 전 국민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도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과연 지급할 수 있느냐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 들어보시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시고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당과 정부의 기류가 다르고 당 안에서도 주요 대권 주자와 당 대표의 기류가 다른데 당론으로 또 채택은 됐고 네.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그 추경이나 모든 기조에 있어서 좀 정부의 생각을 좀 반영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내는 것 자체도 사실상 그게 현실성이 별로 없어졌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 두 달 더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그 상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여당이 결과적으로 야당 대표를 만났을 때는 좀 협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난 야당 대표가 좀 힘들어할 때 여당이 힘이 돼주는 것이 여당한테 이롭습니다. 그걸 또 그 기회라고 또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에 대하여 저렇게 싸잡아서 뭐 탱자니 뭐 10분, 100분짜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당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번의 경우에는 뭐 저는 그 전체적으로 정말 뭐 윤석 대표조차도 지금 당장 주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완전히 방역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경제를 확실하게 진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왜냐하면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야당 동의가 있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건 여당 것이다, 야당 것이다 차원을 집어넣은 정말 재난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도 조금 지금 유연하게 다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관련된 뉴스로 이어집니다. 뉴스 속보가 걱정스러운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1일 확진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수치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수 중에 가장 많습니다. 1,615명. 그리고 70%가 변이 감염자 중 델타 변이다. 그리고 그 증가세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결과치와 관련해서 이 정부 방역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백신 물량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걸 왜 대통령 탓으로 돌리느냐라며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 들리기에 따라서는 국민 탓을 한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보통 은 이제 대표격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는 게 상식적인데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랬는데 4차 대유행이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알죠, 국민들이.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4단계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불가피하다. 그건 수용을 해야 한다. 이 입장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법을 찾으면 거의 모두가 공범이거든요. 박상현 변호사님, 대통령 탓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공범이란 표현도 논란이고 이게 어떻게 국민 탓이라는 건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직접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상 국민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선뜻 국민들 책임이다라는 표현은 생소하죠. 그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사람들이 방역 조치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이 정도 표현을 쓸 뿐이지 국민들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쓰지 않는데 이 방송을 보면서 전반적인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4차 대유행이 오고 말았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표현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 김어준 씨와 그 방송에 참여한 분들의 태도가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하겠다는 그 태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호란 방역기획관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책임론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관련 단체, 지자체, 중앙부처 등이 상당 기간 집단 지성하에 만든 아니다. 집단 지성안에 만든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집단 지성이 오락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샤워가 안 되지만 수영장에서는 샤워가 가능한 것. 택시 3명이 승차되면 동호회는 위반이지만 퇴근이면 위반이 아니라는 것 등. 그리고 헬스장에서 틀 수 있는 음악도 패스형은 되고 사인은 안 되고 버터는 되고 하는 것들. 야당에서는 웃지 못할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승무 변호사님 경제 활성화해도 된다라고 방역당국이 판단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한다라고 판단했잖아요. 우리 국민들 마스크 잘 쓰고 없는 백신 인내심 가지면서 기다려왔던 것도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해서 국민들은 따랐을 뿐인데 김어준 씨 방송 등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국민 탓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민 탓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일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시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잘 따라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방역 조치 메시지로 인해 4차 대유행이 확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평가로 보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일종의 정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방역기획관 문제도 그렇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 논란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추궁 대상을 삼아야 할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보다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다수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옥상 옥이니 누구의 의견이 밀렸느니 말았느니 이런 논란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